알고리가 넓어지면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치에 실망하는 이유가 다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가 전부 다 말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접 국회의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뭐 동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말로만 듣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동네로 내려가면은 말이 소용이 없죠. 말 갖고는 안 되거든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결과라는 말은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는 보는 건 글씨고 귀로는 말을 듣는 건데 우리가 귀로 듣는 말 이외의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소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소음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귀로 듣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언어만 듣는 거예요. 말로만 듣지 나머지는 듣긴 하는데 그 뜻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듣는 게 엄청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그 본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보면은 당장 글씨부터 보거든요. 사람 눈이. 글씨부터. 그래갖고 언젠가부터 우리 TV에 자막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 아시죠? 보는 것만 갖고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막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특히 로컬에서의 삶, 공동체에서 삶, 작은 동네에서 삶은 언어보다 이게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이게 최근에 나타난 최근에 그 과학적 연구에도 뇌과학의 연구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면 예를 들면 10,000개의 정보를 얻는다면요. 10,000개. 뇌에 10,000개가 작동을 한다면 뇌 세포가 10,000개가 작동을 한다면 눈으로 보는 건 그중에 80%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8,000개가 돼요. 눈으로 보는 건 8,000개. 근데 그 8,000개 중에서 실제 글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 한 4,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빠져나가는 게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지 않는 그러니까 10,000개 중에서 10,000개 전체가 있다면 20%가 빠져나가죠. 벌써 눈으로 보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전체를 보지 않고 손바닥만한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극히 적은 부분만 사실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 80% 중에서 눈으로 보면 80%에서 실은 많은 부분이 뚝 떨어져 가지고 글자로 받아들이는 게 언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상징이나 이런 거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게 말로 이야기 되는 부분이에요. 글로 표현되거나.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말과 글이라고 하는 언어로 소통되는 거는 10%에서 20% 내외라고 그래요. 뇌가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공동체나 주민자치나 뭐 이런 거를 공부해 보면서 근본적으로 인간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저 악수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이 제가 악수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이 보는 거랑 이분이 저한테 받는 느낌은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실 수 없는 걸 갖고 계세요. 그죠? 제 손이 차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느낄 수 없어요. 제 손을 만져본 사람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걸 다 하고서도 거기에 수많은 정보를 직접 할 때 가져가요. 바로 공동체나 주민자치를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공동체나 주민자치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행정에서 하는 거, 제도에서 하는 거는 언어를 갖고 하는 걸 대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류를 내셔야지 지원을 받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서류를 내야지 언어로 표현돼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서 사업을 받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그걸 실제 하려고 할 때 나머지 20%밖에 최고
글을 정말 잘 써갖고 20%를 채웠다 하더라도 80%는 그거 관련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실제 현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런 훈련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는 게 만나서 하는 거거든요. 직접 만나서. 그런데 만나서 할 때 공부를 하면 점점 이쪽으로 가고요. 놀이를 해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놀이. 그래서 사실 공동체에서는 최대한 놀이 형태로 하라는 거예요. 놀이 형태로. 놀이라고 하는 게 재미있는 놀이일수록 모든 걸 사용해요. 보드게임 같은 게 아니라 조금 더, 공동체 게임 실제 해보시면 몸으로 움직이고 부딪히고 다 하잖아요. 그게 공동체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게임 안에는 저게 다 들어가거든요. 뭐까지 들어가냐면 적당한 정도의 경쟁과 갈등과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 게임 자체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장이 되거든요. 어디까지 서로 경쟁할 수 있나, 어디까지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나, 쉽게 얘기하면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뭔가는 걸, 민감한 부분을 배우는 게 바로 게임이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계속 경험한 게 그거거든요. 놀이하면서 사실은 괴롭히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길 수 있고 지는 사람은 계속 지니까 어느 순간 나 이거 안 하고 도망갈래, 그냥.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래도 같이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 게임을 통해서 사회화를 하는 거고, 사회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지금 그런 걸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규칙에 의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난 20년 가까이 이제 저도 경험을, 특히 이제 행정하고 관계에 있어서, 제가 전공이 행정학이라 행정하고 관계에 있어서 해보면서 행정이 왜 저렇게 움직이나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고 왜 계속 문제가 생기나. 그래서 발견한 게,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공동체나 주민자치나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통합적인 인간적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문제였지, 행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은 전 세계가 똑같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그것이 지나치게 확장이 됐는데, 이걸 확장한 걸 줄이라고 해갖고는 행정의 수준을 떨어뜨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나 주민자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초는 뭐냐면 인간 이해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 이해를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경험이 깨어져 있어가지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얘기 이제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걸어오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뭐가 저 할머니가 늘 하던 얘기, 쟤는 왜 이렇게 빨리 걸어가니, 그런 얘기를, 껑충껑충 걸어간다고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기억을 하는데, 껑충껑충 빨리 걸어간다는 얘기 뭐냐면 머리가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예가 생각이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자동차 사고. 어디서 나죠? 예, 자동차 교차로에서 나죠. 실제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따 그래야 되는데 바깥에서 나요. 부딪히는 데서 나는 거잖아요. 안 받. 이걸 비유로 생각하면
뼈가 찌그러지고 사람은 안 다치잖아요. 뇌가 안 다치면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몸에서는 상처가 나더라도. 근데 사람들이 바로 뇌에 영향이 온다는 말은 몸이 허당이란 얘기예요. 좋지 않은 차가 그렇잖아요. 차가 부딪히는 건 여기에 부딪히지 여기에 어디서 먼저 벌어지냐면 그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인간의 몸이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이 참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 갖고 하면 오히려 뇌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데 이 몸이 취약하면 뇌가 금방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비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비유하면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이 어디서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렇게 외부와 접촉하는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부와 접촉하는 지점.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기면 안에는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의 사장님이 직접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 생산하는 데서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 판매하는 데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전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우에 걷는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걸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몸이 중요하죠. 그리고 발이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서. 발만 제대로 닿으면 얼마든지 균형을 유지해가면서 걷는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발이 땅에 닿는 거를 이제 그 그라운딩이라고 말을 쓰죠. 그라운딩. 그게 그라운딩이에요. 땅에 발을 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안 생기면은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 생긴 게 전달이 되면서 계속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쓰러지는 거죠. 뇌까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근데 출발은 어디냐면 바로 거기잖아요. 땅이 닿는. 그러니까 바닥이 어떠냐 하고 내 발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거기가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걷는 연습을 계속 해보라는 얘기를 걷기 명상이 뭔가 이제 배우면서 걸어보라고 계속 하는데 스님이 걸어보라고 하는데 걸었는데 이게 어떻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걸으면서 내가 제대로 걷고 있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스스로 알아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걸어요. 걷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앉아 계신 것도 똑같습니다. 앉아 계신 것도 똑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대로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습관대로 앉아 있는 자세가 몸에 피로가 생기거나 하는 원인이래요. 근데 이걸 잘 알아챌 수가 없대요. 사람이 하도 습관적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습관이 있어서 그 습관대로 그냥 앉게 되니까 걷는 거나 또는 앉는 거나 이 자세가 이 자세 교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본인이 혼자는 힘들다고 그래요. 알아채기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쓰는 거에 대한 최근에 다양한 관심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가 같은 거예요. 요가가 전부 다 몸을 쓰는 거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어떤 자세를 하면서 그걸 계속 느껴보라는 거죠. 내가 정상적으로 몸을 근육을 쓰고 있나, 정상적인 자세를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거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갖고 사회적으로 이제 요가가 유행을 하는 것 같고요. 요가를 좀 발전시킨 새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했고 만들어낸 소매틱스라고 하는 거라든가 또 예술하는 사람들이 발성, 노래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연기 같은 거를 지도하는 그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소매틱스라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 회복적 요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레스토레이티브 요가라고 해서 요가 보통 요가가 막 힘을 써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가장 대표로 그냥 누워서 하는 거예요. 누워서 하는 요가인데 이거 전부 다 뭐를 가리키려고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거 알아채도록 내 몸이 내 정신 상태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채도록 하는 걸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주류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직 차원에서도 그리고 공동체라든가 조직 차원에서도 이걸 알아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일정 부분 공동체나 이런 데 활동을 하고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빨리 알아채야지 제대로 활동을 하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오히려 문제를 계속 일으킬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드린 자동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짧게 얘기만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오토바이를 탔었어요. 넘어져가지고 깔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넘어지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산악 오토바이로 바꿔서 얼마 동안 탔었는데요. 오토바이 타면서 제일 첫 번째 사가지고 한 달이 안 돼가지고 넘어진 경우가 넘어졌는데요. 이제 보통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깐다고 그러는데 깔아버리는데요. 그때 왜 넘어졌냐면 가다가 커브를 틀어야 되는데 너무 커브를 빨리 틀은 거예요. 자전거 탈 때도 똑같죠. 그러니까 머리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는 가속도가 있으니까 쉽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핸들만 돌아가니까 그냥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쭉 깔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사고거든요. 머리만큼 오토바이가 안 따라주니까요. 오토바이는 속도가 있어서 가속도로 반드시 가려고 그러는데 핸들을 확 돌리면 돌아가니까 그냥 넘어져가지고 쭉 이렇게 밀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고예요. 몸은 안 가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오토바이는 300km까지 달릴 수 있거든요.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실제 우리 뇌는 그거를 300km 달린다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걸어가서는 금방 바꿀 수 있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자전거도 좀 가속이 나면 커브 돌리면 금방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차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 갖고 있는 힘 그거랑 내가 생각한 건 경험이랑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절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핸들을 천천히 조작해라라고 하는 게 필수예요. 브레이크도 빨리 밟으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오토바이를 탈 줄 아는 걸 배운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산악 오토바이를 타면서 어느 날 저희 동네 앞에 내과가 넓은 데가 있어가지고 내과에서 나가서 신나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타다가 또 한번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돌이 있는 걸 못 봤던 거예요. 내과에 돌에 부딪혀서 팍 튀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는 사람하고 오토바이 사이에서 나는 게 아니라 바퀴하고 땅 사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어디에 있냐면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다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하고 또는 조직이든 몸하고 외부랑 부딪히는 그 경계에서 그리고 머리하고 그 사이에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우리가 겪는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하려고. 사실 그동안 똑같은 매 시간마다 사실 전체 얘기는 똑같은 걸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공동체는 그 속에서 어떤 부분인지, 그 안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강조점만 조금 다르지 일관되게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개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주민자치 안에서 개인이 어때야 되는가 또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설명이 아니라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6가지 그림을 가지고 잠깐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잘 아시죠? 이게 자전거나 오토바이고요. 이거는 유치원생 수준 그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승용차. 뭐 여러분이 원하는 승용차 상상해서 그리시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예, 버스. 예, 여기는 지하철이나 기차. 이거는 여객선, 크루즈. 혹시 크루즈 가보신 분 있어요? 타보신 분? 뭔지는 아시죠? 예. 이거는 비행기. 비행기 타본 지가 오래돼서.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탈 것인데, 여러분한테 드리는 질문은 지금 이 6가지 이 탈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생각하는 기관이나 공동체, 마을은 이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것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단체든 공동체든 마을이든 뭐 주민자치든 괜찮습니다. 왜 물어보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답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저거야 라고 딱 찍은 거 그거 갖고 하시면 돼요. 앞에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실까요? 여러분 선택한 거를요. 다 그린 게 아니라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걸 하나 간단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잘 그리셔도 괜찮아요. 똑같이 그리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을이든 공동체든 또는 뭐 주민자치든 기관이든 뭐 괜찮습니다. 예. 예, 다 그리셨어요? 예,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첫 번째 혹시 선택하신 분 계세요? 첫 번째. 예, 제가 그리라고 한 이유는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거기 있잖아요. 두 번째 선택하신 분 있으세요? 예, 세 번째. 하나, 둘, 세 분. 예. 네 번째. 네, 하나, 둘, 셋, 넷. 예.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 두 분 계시구나. 예. 여섯 번째. 예, 한 분. 예, 지금 생각하시는 근데 이 지금 생각했다는 말이 조금 이제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이렇다라는 걸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구별을 조금 혼동하시는데, 사실 제가 질문한 거는 현재가 어떤지라고 하는 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이 활동하는 현재가 어떤지. 그러고 나서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두 번째 물어보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앞으로 내가 꿈꾸는 거는 어떤 거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선택한 거는 뭐 그런 혼동은 있겠지만 대부분 현재 생각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속한 단체나 기관이나 공동체나
마을이 앞으로는 어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혹시 있으세요? 1번 자전거, 승용차, 2번 버스. 예, 4분 있네요. 예, 기차나 뭐 지하철 1분, 3분. 크루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크루즈를 가고 싶죠. 예, 여객기, 비행기 2분. 자, 이제는 사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얘기해 보시라고. 예,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얘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예, 잠깐 얘기해 보시겠어요? 본인이 뭐를 선택하셨는지 하고 왜 그렇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지 하고 왜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옮겨가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예. 예,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예. 우리나라 버스는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현재의 우리 공동체가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로 가시죠. 예. 크루즈. 크루즈 선택했는데 크루즈에는 사실 내가 타보진 않았지만 많이 접해본 거를 보면 놀이시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예. 많아요. 즐길 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의 우리 공동체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로 시작하면은 상상력이 발휘가 되지 않아요. 언어로 표현하면 이 한 가지 그림 가지고 100가지, 1000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 말씀하신 표현 몇 가지를 갖고 적어놓고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표현이 안 돼요. 각자 느끼는 데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는 한 가지를, 사실 2가지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따로따로 논다. 근데 이거는 특징이 같아요. 설명을 하자면 한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공간은 똑같아요. 정해진 공간 안에서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불행히도 우리나라 버스는 한 방향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호주나 유럽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버스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호주에 가서 브리스번에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이렇게 둘러앉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마주보고 앉아요. 그런 걸 안 타보셔서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운전석이 반대쪽에 있죠. 호주는 타면은 여기에 우리는 그냥 앞에 한쪽만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디귿자로 마주보게 돼 있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거를 고민하는 지역에서는 버스를 다르게 해요. 공간을 다르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교류가 일어나도록. 근데 우리는 그냥 효율성, 수송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앉았을 때 상태가 어떤지, 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거고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안 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하신 거죠. 크루즈의 가장 큰 특징 2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탄다는 거, 이건 공통점이죠. 또 다른 점은 하고 싶은 거 다양하게 놀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나 기관이 부족한 게 바로 그거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각자 생각하신 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이야기는 공동체마다 다 다르게 해요. 현재 속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다. 자, 언어가 아니라 언어 이전에서 출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로 하지 말고 이런 거로 하셔야 돼요. 시각적이고 상징적이고 경험적인 거에서 시작해갖고 언어로 넘어가야지 그 언어에 대한 공감대가 확 높아지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같이 해석해내는 걸 하셔야 돼요. 그때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공동체의 가장 큰 기초는
해석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일한 해석을 해야지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같은 해석을 해야지. 근데 그 해석의 과정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길어요. 실은.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아,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공동체의 기초는 이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떤 활동을 해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각각 의미를 다르게 가져가니까. 의미를 다시 다르게 가져가면은 다음엔 행동이 다르게 나오죠. 왜? 다르게 해석했으니까. 동일한 해석을 가져야지 동일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초는 공동체나 주민자체나 이런 거에 마을의 기초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이니까 공간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걸 기본으로 해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말씀드린 이거예요. 해석을 공유하는 거. 경험의 공유에서 더 나가서 그래서 해석의 공유로 나가야만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다른 분들 아까 이제 도시재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체 그 도시재생이나 마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선생님은 이제 이걸 선택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 어떤 거를 선택할까? 선생님 외에 다른 분들은 만일 우리 이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떤 걸 선택할까? 상점가의 어떤 그 상인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거로 가고 싶어 할까? 그래서 현재에서 이제 우리 공동체를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3번을 선택했던 거는 사실은 여러 사람이 지금 모여 있기는 있어요. 모여 있는데 각자의 생각이 다 틀려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합쳐야 되는데 아마 그 각각의 생각이 자전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하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통합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 간의 공감대를 이제 형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는 말이나 이런 것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 같이 음식을 먹는다든가 같이 어디 놀러 간다든가 뭐 같이 무슨 문화 공연을 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서로 같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공동체 안에는. 왜냐하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럿이 같이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최종적인 목표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각은 조금 틀리더라도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뭔가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뭐 마음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가 이제 정확히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죠. 조금 첫 번째 단계는 각자 개인적으로 이걸 하는 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방금 해본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질문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죠. 서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개인적으로도 그걸 먼저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먼저 잘 예측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리스크를 적게 가져요. 왜 아니까. 저 사람은 자전거, 저 사람은 기차, 저 사람은 아마 비행기 같아. 이런 걸 알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화할지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한테 관계를 할지. 그게 두 번째 차원이에요.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죠. 두 사람씩.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개인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합쳐졌을 때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는 건데
한자가 이렇게 구별을 해요. 실제 중국에서 한자로 쓰는 표현이에요. 한 사람, 1대1 관계, 여러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우리가 수풀림자 쓰는 거랑 똑같이 잘 아시잖아요. 나무 목자 하나 하고, 예, 2개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삼자라고 그러죠. 삼림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저는 중국 사람들이 쓰길래 저게 만들어진 글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설문해자라고 하는 중국, 예, 어원에 대한 책에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데 그게 공동체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초는 이게 관계 그리고 개인,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 개의 층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 언어가 작동하는 공간이에요. 주로 이 부분이 감정이 포함돼서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몸에 관한 공간이에요. 혼자 있으면 사실 감정이라는 거는 특정한 사람을 떠올릴 때 감정이 떠올라요. 대상이 있을 때. 대상이 없으면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대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감정이 안 오는 거예요. 원래는. 대상이 나타날 때 감정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생각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라는 걸 이해할 때 그때 관계를 잘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의 경우에는 감정을 넘어서요. 감정을 넘어선, 이게 넘어선다는 얘기는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합쳐져서, 이게 쭉 합쳐져서 통합돼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공동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높은 사회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술을. 아주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술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사회적 기술이 없다니까요. 이 수준에 못 이르니까 이념적 갈등, 세대 간 갈등, 저출산 뭐 이런 문제 다 여기에 관련 있다고 봐요. 공동체성을 못 갖고 있거든요. 망해가는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란 말이 80년대 후반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공동체란 말을 쓸 때 민족 공동체를 생각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실제 찾아보니까 한민족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할 때 썼어요.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누구도 그 생각을 안 해요. 민족 공동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간 거거든요. 이게. 심지어는 가족 공동체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사회적 역량이 우리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몸의 재생산이거든요.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는. 생명의 재생산인데 몸을 재생산하는 건데, 이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빗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건가라고 하는 거, 그 방법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거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계속 내용을.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놀이, 재밌게 하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도시재생 하신 그 동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누구랑 할 수 있을지 거꾸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다시 이리로 내려갑니다. 구체적으로 이 놀이 하고 싶은 사람, 저는 말씀하셨거든요. 이 탈때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실 놀이를 다 똑같은 놀이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놀이가 사실 생겨야 돼요. 그러면 그 놀이를 좋아할 사람들이 누군지라고 하는 거를 묶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공동체의 리더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의 감정을 또 몸까지 챙겨줄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공동체를 재구성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얘기거든요.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기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공동체를 하려면 개인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합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서 통합을 이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노력을 인정을 하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통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 할수록 뭘 느끼게 되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건가? 라고 하는 거에서 사실은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도 기차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저한테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반대로 저는 왜 이렇게 강의를 돌아다니냐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봐야 알게 돼요. 학교에서 아무리 책을 읽고 연구하고 강의해봐야 몰라요. 현장이 어떤지. 근데 이런 거 딱 한번 해보면 금방 알게 되죠. 우리나라 이 동네는 이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선택하는 분하고 이런 거 선택하는 분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또 얘기를 들었어요. 왜 자전거를 선택하는지. 너무 지쳐갖고 혼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지쳐가지고 공동체 천천히 즐기면서 대부분 자전거 타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교육 다니면 직접 얘기하시는 거 듣고서 금방 알고 도시세상 우리나라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 말씀하신 거의 똑같이 얘기해요. 이런 거 원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거기까지 갔어요. 이런 걸 원해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거 가지고 잘 보시면 장점 단점이 있고요. 거기에 각각의 경우 잘 생각해 보면 금방 납득이 되는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갈수록 아시는 것처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는 게 나타나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전거 안 내면 돼요. 말씀드린 너무 지친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조그만 일 나 혼자.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이제 시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로 가기 시작하면 잘 보시면 위험도 대단히 큽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서. 이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크루즈는 승객만큼이나 종업원이 타요. 숫자가 거의 같다고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하려면은 그만큼 활동가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객이 절반이면 돈 내는 사람이 절반이면 나머지 절반은 돈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일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금방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비행기 제가 이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 배운 거는 생각한 건 바로 이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리더십 가르칠 때 미국에서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행기가 어떻게 실제 운행이 되나 한번 생각해봐라. 비행기는 한번 뜨면은 추락하지 않아야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내려야 돼요. 한번 뜨면. 그 생각 해보셨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외부의 방향이라 이런 걸 외부에 도움받지 않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GPS 같은 게 없으면은 외부에서 정확한 방향을 거기서 주지 나는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해도. 이 경우는 그나마 눈으로 봐서도 갈 수 있는데 이건 눈으로 봐서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생각해 보시면 정말 생각할 게 많아요. 장점, 단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협력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까, 어떤 협력 관계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상징, 심볼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실제 이제 시작은 여기서 했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동체가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영국의 핀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예, 핀돈이라고 하는 70년대, 60년대에 시작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생태, 환경 뭐 이런 공동체로 정말 유명한 공동체인데 그 핀돈 공동체에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자기 변형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공부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어디 여성 모임 같은 데서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사실은 그 자기 변형 게임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자기 변형 게임은 뭐냐면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게 됐을 때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그냥 가상으로 겪게 해주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험한 카드 갖고 하는 거거든요. 주사위 던지고 뭐 카드 갖고 하는 게임인데 그 얘기를 듣고서 놀랐어요. 아, 공동체는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맘 맞는 사람 모여서 서로 재밌는 일 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공동체가 이거는 아까 말한 전인적인 거다. 특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 공동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때 배웠고요. 그걸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음 자기 변형 게임이라고 하는 제목 놀랍지 않아요? 자기 변형 게임. 3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변형시켜야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게임의 형태로서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 핀돈의 프로그램을 보면 예술적인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금 말씀드린 영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은 진짜 공동체는. 그래서 그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갖고 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실은 타로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타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타로 하면 너무 이제 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도형이나 우리나라 전통 문양 같은 걸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주역 갖고 해도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주역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주역이 원래는 점치는 거가 이런 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사위 던져가지고 괴가 나왔잖아요. 그럼 괴를 가지고 거기 쭉 주역을 읽어보면 그게 답이 아니라 그걸 읽을 때 네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쭉 여러 가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해석이 뭐야? 왜 그게 마음에 들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주역이라는 거예요. 답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도구일 뿐이니까. 원래 그렇게 해석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해석을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기초예요.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공동체의 기초는 경험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부분. 경험에서 나가서 해석을 같이 하는 해석 공동체예요. 해석을 같이 하는 걸 바탕을 두고 협력을 하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공동체 하면 협력을 하는 걸 먼저 내세워요. 그래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거에 같이 해보니까 이게 마음도 안 맞고 해석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거든요. 되돌아가고 방법을 모르니까 깨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오히려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경험의 공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의 공유, 심각한 부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녀 교육 하시는데도 제일 심각한 게 오늘날 애들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맡기고서 학원 보내고 학교 맡기고 하루 종일 잠깐 뭐 아이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은 극히 적은 상, 심지어 부부도 그러니까요.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 다른 세상이 사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경험을 공유하고 그거에서 바탕을 하고 해석을 공유하고, 해석을 공유했을 때 문제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야 공유할 수 있는, 거기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공동체나 주민자치나 마을 사업 이런 것이 말씀드렸던 좀 과도하게 행정 중심적으로, 언어 중심적으로 또는 결과 중심적으로 해왔다는 문제점을 계속 발견을 하면서 다 아실 거예요. 경험을 해보시면서 그 과정에서 고통도 많이 겪으셨고요. 불만족도 많고요. 실망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되돌려서 이제는 본질적인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실제 하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뉴스에 봤는 지난주에 산불난 동네가 저희 동네거든요. 대전 금산에. 예, 지난 일요일날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막 저희 동네에 막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막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 동네에 불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달려가 봤더니 저희 집에서는 좀 떨어진 데 불이 났는데 2박 3일 동안 그 화재가 그 산불이 진압되는 과정을 쭉 제가 보면서 그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재난의 관료화. 재난의 관료화. 산불이 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학교 저희 동네에 있는 중학교 운동장에 그 대책본부 뭐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산림청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산림청장님도 오시고 대전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그 산불 끄는 게 시작이 됐어요. 산불 끄는 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까지 사실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문자가 한 건도 안 왔어요. 산불 대피 뭐 안내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 가지 않으면 동네가 워낙 크니까 저희 산 크니까 지역이 시골이라요. 불이 어디 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 나는데 이쪽에도 나고 저쪽에도 나고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 산불이 났는데 실제 어디에 산불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뉴스 보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 뉴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그 대책본부에서 브리핑하는 것 같고 뉴스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동네 모임이 있어서 동네 모임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적십자 봉사단 하시는 분이 이제 카톡에 올리셨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이 계속 올라왔죠. 우리 동네 여기에 막 연기 올라오고 타고 있다. 저기가 탔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소식을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새벽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는 급식 봉사하는 거가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갖고 그 월요일 날 아침 5시 반에 이제 저희들 모임에서 나가서 이제 급식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봉사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요즘 얘기 나오는 것처럼 한 1,700명이 식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SK에서 제공하는 밥차가 와갖고 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쭉 펴놓고서 불 끄시는 분들, 공무원 뭐 이런 분들 이제 식사하는 건데 식사 이제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뭐 그런 거를 했는데 저희 외에는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은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봉사단이 왔는데 적십자 봉사단 왔는데 적십자 봉사단도 대전시에서 소집한 봉사단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그래서 그 담당 팀장님이 인솔해가지고 배식을 어떻게 할 건가 뭐 그 가스 떨어지면 가스 주문하고 반찬 떨어지면 반찬 주문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관료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영수증 해오세요. 어디다 얘기해놨으니까 나중에 돈 우리가 그 슈퍼에 준다고 할 테니까 가서 물건 갖고 오세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게 식사하러 오시는데 이 관료 조직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소방도 서구 소방서 그다음에 뭐 동구 소방서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 다 조직에 따라서 오더라고요. 헬기 하시는 분들 몇 분, 헬기가 아니라 이제 그 산림청 산불 진화대 이 제일 일선에서 싸우시는 분들도 그분들끼리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운동장에 이 불 끌어 오신 분들이 캠프가 이렇게 꽉 찼는데 다 그거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소방서 그러니까 대전시 부서 구 그다음에 소방서도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이렇게 영천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료 조직대로 다 그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불 끄는 것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 끄는 것도 장소를 딱 이 관료 조직에 맞춰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무런 몰랐던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그래서 사실 끝나고 나서 그 불만이 올라왔어요. 어느 분이 실제 그분 이제 사찰이 완전 전소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절 내 집 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 거기 저희가 시골이라 요양병원들이 많거든요. 요양병원에 수십 명이 가가지고 막 물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 다 탔을 때까지 아무도 안 왔다. 근데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일 요 정도의 불이 계룡산이나 다른 데서 나서 두 군데가 불탔으면 어떨까? 그럼 여기 와 있던 소방일가 20대 이상까지 왔거든요. 이걸 쪼개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결정할까? 이게 결정이 돼갖고 우리 동네 올 사람들이 다 빠지면 그럼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사실 불 끄는 거는 헬기가 끌 거를 다 기대하고 있고 사람은 하지도 않아요. 일반 주민들은 가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거기 가서 그거 하라고 이렇게 계속 배치를 하고 있지. 그래서 불을 다 끄고 났는데 끄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아무도 이 불탄 데에서 불타서 죽은 수목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그 지역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생각했어요. 언론에서 뭐 별 얘기 다 떠드는데 방금 말씀드린 딱 두 집이 불탔어요. 그 얘기도 언론에 안 나와요.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건 이재민도 아니에요. 식당 하나하고 그 옆에 있는 사찰하고 딱 두 개가 전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인명피해 없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화재 진압 잘했다고. 사실은 잘한 게 아니라 비가 안 왔으면 절대 안 꺼지는 불이었어요. 너무 넓게 해가지고. 이 대응 과정이 완전히 관료적으로 그 시스템만 작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조선시대 생각을 했어요.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까?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반드시 이렇게 불이 끝나고 나면 제사 지내야 됐어요. 제사를 여러 건 지내야 됐을 거예요. 불에 탄 산소 가갖고 전부 염을 뿌리고 해서 옛날에 산소 불타면은 염을 써가지고 가서 염을 뿌리고 제사 지내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짐승 죽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느낌도 들어요. 저희는 엄청난 막 동네가 난리라고 생각했는데 뉴스에 나오는 건 전혀 우리랑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재난이 다발로 여러 군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무 혜택도 못 받을 거다. 사람이 안 살거든요. 전체 인가 3,700명밖에 안 되니까 면적은 서울시만 하기 넓은데 서울시만 하지 않지만 어쨌든 면적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앞으로 재난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만일 시내에 재난이 있었거나 다른데 계룡산에서 산불이 났으면 우리 동네는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아무도 안 올 거다. 올 수가 없어요. 그걸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관료 시스템을. 근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심각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저희들 마을 모임 다음 주에 있는데 모임을 할 때 이제 이 얘기를 좀 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락망이라도 해가지고 소식이라도 전하자. 그리고 어떻게 만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마침 이제 저희가 그 물이 합쳐지는 지역에 계룡산에서 내려온 물하고 대둔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는 게 저희 동네거든. 쭉 지나가니까 홍수날 때 이런 것도 생각해서 좀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난의 관료화라고 하는 것이 관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료 시스템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움직여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 불이 나면 우리 동네보다 더 급한데 보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요양병원이 어르신 장애인들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있는 데가 이 두 집보다 확실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당사자는 어쩌다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나 동네나 이런 데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료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새롭게 필요한 공동체 의식,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세, 이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국가에 대한 의무 이런 거 얘기야 책임에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 공동체적 책임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웃에 대한 책임, 쉽게 얘기하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문제가 확대가 안 돼요. 심지어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세월호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협력하는 게 1순위예요. 바깥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타이타닉의 교훈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영화 타이타닉에 감동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가, 공동체적으로 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구조선이 안 왔다고, 정부가 뭘 잘못했다고, 설계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계, 또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살면 훨씬 더 문제를 줄일 수 있죠. 별개의 얘기예요. 이거는 정부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라는 거하고 별도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더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동체나 민간 부분이 더 커져야 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관료나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는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체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개인이 생각부터 몸까지 전체 자기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개별적인 공동체들이 온전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결과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그게 이루어질 때 사실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한 가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오늘날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경험을 공유하려면 공간에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데서. 그래서 마을에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걸 계속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나는 자리가 억지로 만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지나치더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본을 가져야 됩니다. 서양 사회에서 근대 사회가 만들어질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카페나 살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광장, 작은 공원, 소공원 아니면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는 사람들이 5사람 이상 모이는 시간대와 장소가 어딘지. 그럼 그렇게 만나는 자리를 계속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거기를 변형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공간 공유에서 시작해요. 열린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공간. 거기서 다음이 이제 정서적 교감이 생겨요. 저절로. 이게 먼저예요.
대화보다. 그래서 열린 관계가 생길 수 있는 틀이 거기서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초점 전부 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열려져 있어야지 그게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공통의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가 언어 소통이에요. 언어가 그 다음입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먼저. 그래서 이 공간이 제가 말씀드린 놀이예요. 놀이터, 장터라고 하는 그 장, 또는 판, 우리말로 좋은 말이 저는 이 판, 굿판하는 그 판이요. 요거예요. 이렇게 장소적 공간하고 정서적 교감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판이라고 하든지 터라고 하든지 장이라고 하든지 그게 먼저라고요. 그걸 많이 만들면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언어 소통이 일어나요. 언어 소통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로 옮겨가야 되냐면 우리의 언어를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언어 대신 교환하는 거예요. 선물 주기 받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물.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선물을 얘기합니다. 경제적 거래는 돈을 갖고 거래하는 거거든요. 돈을. 근데 여기에서 이 경제적 거래라는 말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건을 교환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필요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이미 먹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때는 뭘 거래하냐면 선물을 거래하는 거거든요. 기분 좋게 하는 걸 주고받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우리 사회가 특히 저희 나이들을 포함해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선물인데 상대방한테 필요한 걸 줘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헷갈려요. 제가 오랫동안 아내한테 사랑을 못 받은 이유가 이거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아내가 꽃을 좋아하는데 꽃을 사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꽃은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3일반 보면 다 말을 시들거든요. 꽃보다는 그럼 차라리 화분을 갖다 놓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 기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필요의 관점을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거래는 사실은 특히 마을에서의 거래는 선물입니다. 그 관점에서 서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감정을 대신하는 거로. 그게 이제 원래 우리 사회에서 부조라고 하는 게 그거였어요. 결혼식 때, 생일 때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잖아요. 시집장가 갈 때, 상당했을 때. 자, 상당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그 사람이 관계에서 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준이 뭐냐면 내가 잘 살면 더 내야 돼요. 당연히.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더 줘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나아지는 거예요. 너 5만 했어? 나 5만 할게. 이렇게 하면은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이 남아돈다니까요. 근데 옛날처럼 어려운 사람 시집장가 간다고 하면 당연히 있는 사람은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압력이 그랬어요. 거기서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있는 사람이 사회적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되면 여기는 행복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것만 되면 행복해요. 사실. 돈이 없어도. 우리 항상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필요한 때. 진짜 필요한 때. 어떤 때냐면 정말 아파서 병원 가야 될 때. 아이가 학교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을 때. 옛날에는 다 동네에서 그런 거 챙겨줬어요. 제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제 장모님이 교회 권사님이랑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점심 사줬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몇 분이 모아서 등록금 보태라고 주셨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그게 공동체거든요. 여기서 경제적 거래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앞에가 되면 그게 돼요. 앞에가 되면 그게 돼요. 사실은 그게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동네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이제 아직도 그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공동체 활동은 이제는 정부 지원 없이 있는 사람이 내서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우리끼리 돈 내서 하자. 그렇게 지속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은 돈 내실 수 있어요, 다. 그 정도 여유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여행 가는 비용으로. 해외여행 가는 비용이면 공동체 활동 지원받는 액수보다 더 많아요. 동네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슬픈 일이잖아요. 이 인천 전체의 예산이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공동체 지원 예산 그거 가지고 사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있을 때도 서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나 시위에서 정말 껌값인데 여기 육교 하나 짓는데 육교 하나 만들고 하는데 60억 100억 들 거예요 아마. 도로 1km 포장하는데 시골 도로 1km 포장하는데 단가가 30억 이상 잡아요. 1km 1000m 포장하는데. 도로공사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도시 같으면은 1km 포장하면은 몇백억 들어요. 근데 여기 센터 지원하는 거 정말 열불나죠. 그 얘기 들으면. 그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외여행 가는 돈 절약해서 사실 그거 그냥 내놓으셔가지고 같이 한 분이 시작하면은 달라질 거예요. 한 분이 시작 그렇게 해도. 교육 프로그램 저희 동네에서 지금 마을대학을 시작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받는 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보니까 5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회비로 10만 원씩 걷어도 5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럼 우리 회비 갖고 하자. 그래서 회비 갖고 시작을 해갖고 하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데서. 계속 경력을 쌓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단돈 10원이라도 우리가 모아서 스스로 정말 공동체적으로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이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내 필요. 우리 동네에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내가 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그렇게 했어요. 조선은. 모든 건물들, 공적인 건물들 관에서 억지로 하지 않는 건 다 민간에서 돈 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뭐 지금 남아있는 거의 모든 절들. 국가에서 돈 낸 거 아니잖아요. 서원, 향교 여기 다 동네에서 스스로 한 거예요. 주민들이. 오히려 관은 지역에서 돈 뺏어가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막을 건가 이런 거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자산을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의병이 생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일제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건 내 거니까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진 건데 뺏길 수 없잖아요. 동네를 지킨 거예요. 지금 동네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다 도망가려고 그러죠.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려고 하지 이 동네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재산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공동의 재산을 가지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조선시대에 의병이 있었을까? 바로 그거거든요. 이건 내 동네고 내 재산이고 우리 재산이거든요. 서로 같이 지키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조선의 힘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2번 놀랬대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2번 놀랬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임금이 그렇게 빨리 도망갈 줄 몰랐대요. 일본은 절대 도망가지 않고 자살을 한대거든요.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도망가지 않는데요, 일본은. 지금이라면 그렇게 빨리 도망갈 수 있는데 그 옛날에 그렇게 훅 도망가 버리니까 일본이 당황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부터. 그게 첫 번째 놀란 거고요. 두 번째 놀란 게 말씀했던 의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왕이 도망갔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 나라는 일본식 관점에서는. 근데 아무리 싸워도 여기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마다. 7년 동안 일본이 헤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여기 죽여도 저쪽에서 나오고 저쪽 하면 여기 있고 계속 저항을 하니까. 그게 조선의 힘이거든요. 조선시대. 우리 민족의 같은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 그리고 지역은 공동체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물론 뭐 현재적인 의미에서 문제는 많죠. 양반의 차별이라든가 뭐 이런 거요. 그렇지만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 놓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힘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두 번째 침략했을 때 1905년, 1898년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우리 이걸 없앴다는 거예요. 주민자치, 자치적인 거, 공동체적인 것을 철저히 없앴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각종 제도,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다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도구로 도입한 게 국민학교 교육 같은 거예요. 획일적인 교육 전부 다. 조선시대는 획일적인 게 없었거든요. 동네마다 다 달랐어요. 동네마다 다 달랐어요. 다 다른 선생이 다른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도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이거 가르칠 건가. 그러니까 학맥이나 학파가 있었고 각 지역마다 문화적인 특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예학, 그러니까 송시열 뭐 이런 그 학파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게 내려온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300~400년 되는 거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한테 매일 혼나면서 들은 게 야, 할아버지 누구이고 족보에 오는 거예요. 누구 자손이다. 근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만 남은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가 가치입니다.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그거란 어떤 그 정체성을 만들면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돼 나갈 수 있어요. 그 지역이 독자적으로.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사라졌죠, 많이. 여러분들이 특히 수도권의 제일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가시면 갈수록 이 정체성이 혼란을 겪으실 거예요. 저게 없으니까. 이게 연결되는 게 없이 다 쪼개져 있거든요. 공간은 어딘가 살고 계시지만 정서 교감은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장소에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케이블 TV 보면서 카톡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언어 소통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거래도 이제 돈만 가지고 해요. 더 쉬운 온라인 거래만 하고요. 여기서 혼란이 생기죠.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될 때 지역이 온전해지는 통합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온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나 마을이나 동네가 온전해지는 거 필요하고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인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처음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만들 때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서교감을 하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런 지역이라면 공간에 대한 거 고민해보고 소통을 어떻게 잘할 건가, 경제 거래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떤 가치 정체성을 추구할 건가라는 균형을 잡는 걸 하면 되죠.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저게 다 조금씩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균형을 잡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들 사이의 균형.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노는 것도 좀 하시고 가서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라든가 같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어떤 건가, 이 측면 중에서 그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시작할 때 조금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끝날 때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3주 동안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생각에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3개 정도만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그동안 뭐 했는지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 한 3개 정도 단어, 1개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3개인데요. 저는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이 필요한 요소인지 방해 요소인지 그걸 상당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디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아까 예시 들었듯이 처음에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문상을 한다든지 가서 돈을 전하고 뭐 인사하고 뭐 위로의 말과 뭐 축하의 말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요새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그냥 부의금만 보내, 저희금만 보내면 구자번호 알려줘. 제일 먼저 이제 물어보는 게 구자번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보낼까 뭐 하고, 그 다음에 회신원화 뭐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카톡 내지는 문자 이렇게 오는 게 과연 그것이 나는 뭐 그냥 돈 좀 냈으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 꼭 그런 것일까? 그나마도 안 하면은 또 완전히 끊어지는 건가? 뭐 하는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게 돈이 방해 요소인지 촉진 요소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이상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신 말씀이 가장 다가왔고요. 그래서 오늘 연결돼서 그 경험의 공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으로 제가 이제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는 이미 미디어에서 매일 나오는 2차 폭력 가해 반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주민자치를 해보지만 각자 이익 안에서 그 틀 안에 있지, 지금 저희가 해야 되고 저희한테 딱 닥친 과제들, 석유가 딱 고갈되고 전기값 계속 오르고 가스비 오르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속마음은 얘기 못하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해주면 눈이 반짝거리시거든요. 근데 말은 못해요. 홍수가 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걸 이사 와서 그걸 얘기한 걸로 네가 해봐라 해서 해봤더니 그냥 집단 행동이었어요. 그냥 아무나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왕따인데 그런 문제들을
만약에 홍수가 닥치지 않아, 제가 이제 홍수 나기 한 달 전에 그 홍수 대비해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또 홍수가 났어요. 그런 게 몇 번 있는데 그런 걸 저도 사실은 그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한 건데 실제로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왕부터 굉장히 많은데 거꾸로는 그 재개발의 이슈에 있어서 원주민의 가치를 낮추는 그 미디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금 공동체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데 사실 그거는 지금 여기 모이신 인천 주민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그게 지금 저희 가장 닥친 가장 큰 미래라고 보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공동체 구성 요건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몇 분 계시고 이런 실질적인 딱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의 결과는 무엇이고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식으로 저희가 빨리 그 어떤 조례라든지 아니면 미디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동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정말 문제 해결에 저희가 지금 아무 대화 없이 오늘도 딱 끝나면 아마 가실 겁니다. 계속 그래왔듯이. 그래 저는 미래 지금 오늘 선생님 말씀에 미래인데 예, 미래라고 저는 예,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좀 중요한 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서로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서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이 아닐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감성을 좀 키우는 거, 이게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동체 하다 보면 공동체의 목적성만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정말 개인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 그 자료 중에도 보면은 이 개인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와 공동체 자아로 이렇게 연대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는 거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가장 남는 거는 적절한 다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동질성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갖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 안에서 대화의 경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네, 저는 그 교수님의 말씀 중에 관계는 나로부터 된다는 그 핵심하고 공동체는 스스로 자신을 통합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그 백인 백색의 그 다양한 그런 그 생각과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정말 최대 공약수를 찾는, 공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게 하나의 목표, 목적 내지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일단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뜻깊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하면서 공동체는 공공의 이익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공동체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공적인 언어와 세 가지 중에 공적인 언어와 사적인 언어,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언어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 생각해 본 것 중에 공동체의 언어를 선택을 했고요. 그거를 선택한 거는 그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구에서 올해 마을 지원 활동가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가 서류를 이제 선정된 공동체 서류를 취합하는 단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그 3주 동안 들었던 내용 중에 이건 정말 말로만 하는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되는 행동을 20%의 말로만 선정하는 그거였는데 여기서 너무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집중해야 될 곳은 지금 이 말로만 하는 20%가 아니라 앞으로의 80%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열심히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인천의 5개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네트워크를. 그래서 저도 아까 저 기차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기차를 5칸을 만들었어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화. 이렇게 5 권역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로 한 구역마다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합해서 크루즈를 타서 하나의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했던 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협력을 한 다음 어떻게 지속해야 되는 문제점을 앞으로 더 고민해 나가야 되겠으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숙제로 남았는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키워드 3가지를 골라봤는데요. 공감, 다양성, 그리고 협력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끼리 또 서로 공감하면서 공동체가 설정한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협력해 나아가는 것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3번의 수업을 통해서 너무 많은 깨달음을 좀 가져서 그 부분을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동체는 경험과 해석의 공유를 통해서 협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재난의 관료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개인이 모여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사회적 의식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말 이 3가지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지난주에 그 심청전 이야기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동물 생명의 눈이 이렇게 띄었다라는 게 기억에 남아서 심청전을 좀 자세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말씀을 들은 거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아까 그 세월호의 이야기에서는 세월호가 그 각자의 어떤 그 역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공동체의 힘으로 그런 국가의 어떤 그 문제 해결도 없이 그 관계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힘으로 유지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첫 시간에 말씀하신 그 말로 하는 공동체에서 몸으로 가는 공동체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기억 남아서 그걸 말씀드렸고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과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또 말씀하셨는데 그걸 장소적인 공간도 있지만 만남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래서 정말 공간이 주는 힘이 대단하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만남과 그 공간에서 소통을 하면서 좀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주 동안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다고 권유를 해서 제가 여기를 오게 됐어요. 근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부터 참여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데서부터 공동체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는 경험의 공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그런 그 어떤
도시재생 거기 참석을 해봤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여도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좀 참여를 해야 우리 공동체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당을 선택을 했는데요. 마당을 한 거는 이제 마당이 어느 누구나 손쉽게 와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에서 우리 마을에도 그런 마당 같은 곳이 좀 많이 생겨서 공동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당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열린 공동체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느껴왔는데요. 제가 이제 크게 두 개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마을 공동체인데 저희 마을 공동체는 이미 이제 정서적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요즘에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왜 없으면 몇 걸 나눠서 같이 살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공동체가 좀 돼가고 있어요. 근데 물론 구애는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뭐 예산을 많이 따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근래에 이제 개인주의가 많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소통이 안 된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랑 계속 관계를 갖다 보면 이분들이 이런 것도 있었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문제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도 되고 해서 이제 이런 공동체가 있고요. 한 공동체는 주민자치회인데요. 제가 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옛날 주민자치회의 모습,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먹고 놀고 끝. 그래서 돈 안 줘? 그럼 일하지 마. 너무 이게 너무 좀 네. 근데 그래서 저희 분과만 지금 어떻게 보면 따로 이렇게 좀 일을 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일하고자 좀 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 분과로 오다 보니까 저희 분과만 막 15명 늘어버리니까 이번에 다 뺐어요. 너네 분과 너무 많아. 강제로 잘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궁금해서 이제 제가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네. 주민자치 원래는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외에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주민자치가 훨씬 더 유연해가지고 다양하게 하실 수 있고 특별위원회도 만들어도 되고요. 청소년위원회나 분과는 뭐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서. 실적으로는 근데 실적으로는 분과를 막 냈어요. 근데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해석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냥 언어 이전에 시각적인 것을 출발하자라는 말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같은 생각을 공유를 할 때 그냥 어떤 생각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좀 취합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시각적인 걸로 했을 때 그런 상징적인 걸로 그 생각을 끌어내므로써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이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의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제 자신한테 있어가지고 통합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까를 고민해봤고요. 그리고 작은 단위에서 욕심내지 말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하자는 내용이랑 오늘은 그 경제거래 이 부분에 인상적으로 들어서 과연 가능할까 우리 공동체에서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 저는 선생님 첫 시간에 내주신 숙제 나의 관계망을 한번 돌아가라. 네, 그걸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숙제 검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라고요. 네, 이제 공동체 구성원 속에 저는 나는 나와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목적.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줌에도 몇 분이 계시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김계장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른 없으시면 마이크를 코멘트를 혹시 소감 말씀 주시면 예, 혹시 지금 줌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발언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화면을 켜주시고요. 안 계시면 신희자 선생님 마이크 열고 잠깐 말씀 못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강화에서 오신 분들이 어느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강화도로 갈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영동에서 오셨고요. 예. 강화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많은 공동체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 강화에 있는 청년 공동체를 만나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제일 처음 생겼을 때 전국에 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탐방을 다녔거든요.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그때 그 강화도에 있는 대한교육 공동체를 간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오래전인데요. 어쨌든 그 이 자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료들 하나하나 보시면 혹시 이제 흥미 관심이 가는 자료라든가 질문 있으시면 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금 그 네이버에 글을 좀 계속 쓰고 있어요. 그 네이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 사이트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제 이름 치시면 일주일에 한 개씩 두 개씩 이 슬라이드 하나마다 그걸 갖고 설명을 하는 그런 글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시면 이제 궁금하시면 그런 거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이걸 좀 설명을 더 해달라 뭐 이런 게 있으시면 거기에 이제 계속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안 쓰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요. 그 소시루라고 하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는데 평생 책을 한 권도 안 썼대요. 대신에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수업 노트를 모아가지고 예, 책이 나중에 죽고 나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책을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쓰려고 시작하면 중간쯤 가서 생각이 바뀌어요. 한 권도 완성을 못했습니다. 한 권을 완성을 한 거는 그냥 어디 다른 데 두고서 출판이 안 되는데요. 여기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자료거든요. 계속 바뀌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책을 완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생각난 거를 그냥 페이스북이나 글을 올리는 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나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관심 있는 건 나중에라도 그 네이버나 페이스북에 제 이름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남겨놓은 게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더 보태가지고 그런 걸 글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지나면. 그런 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번 함께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도 나름대로 새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하실 게 생겼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제 강의의 보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면 또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할 수 있는 와서 또는 글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